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방적 부당한 조치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린 사이에 SBS 보도국의 권혜리 기자가 또 함께했습니다. 권혜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일본 정부 발표 지금 많이 보도는 됐어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 제외하면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권혜리 기자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아예 못을 박았죠. 28일부터 효력이 있게 하겠다고요. 예. 일단 오늘 일본의 강요회의, 가기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7일에 공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일본 같은 경우에 공포하고 이제 3주 동안 이제 공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28일이 되는데 그래서 8월 28일부터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28일부터 효력을 갖게 하겠다. 28일부터 당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는 좀 더 또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시차가 좀 있겠죠. 일단 그때부터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피해 품목이 적게는 850여 개, 많게는 1,100여 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 정부도. 그중에서 특별히 아주 신경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걸 먼저 추려서 들여다볼 텐데 그 작업에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일단 일왕이 이제 선포를 하고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 그때부터 차근차근 액션을 취해 나갈 텐데 우리가 잠깐 7월 초로 시계를 다시 돌려서 보면 7월 1일에 3대 소재 수출에 어려움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른바 수출 규제 조치. 그렇죠. 이후에 허가가 새로 난 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못 만들고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네,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재고가 지금 시점에서 아직은 남아 있죠. 남아 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또 한 석 달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일부 삼성이나 하이닉스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반도체 공장 안에서 다른 데에서 사온 소재가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지금 시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수율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권혜리 기자, 네. 지난 1일에 수출 규제 조치 3개 품목에 대해서 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발표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수출 규제 조치가 있으니까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본 기업이 우리에게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정부에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한 건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혹시? 일본이 특정했던 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이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장 90일 동안의 그 심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주어진 심사 기간 동안 심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는 그냥 바로 수출이 됐던 그 품목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심사 기간이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 한 달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권혜리 기자가 왔으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뭐 수출 규제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는 게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있던 대한민국 이름을 뺐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출 관리와 관련해서 그 어딘가 다른 쪽으로 옮겨놓은 건 아닌 건지 뭐 아까 보니까는 뭐 이리 뭐 일본 말로 우리 말로 네. 이른바 갑을 가나다 이런 네. 뜻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 변화가 지금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크게 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있고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달리 일본은 그 밑에 또 세부 분류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로 지역을 분류를 해놨는데 일본이 갑자기 새로운 지역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7월 4일에요. 리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 리 지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우리 이번에 우리에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세 가지 핵심 품목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핵심 품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특별 일반 허가도 내줄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넣은 겁니다. 리 지역에 들어간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리 지역 밑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국 한국에게만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별 허가로만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예, 저거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가 아니라 지난달 초에 있었던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조치 그것과 관련한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리 지역의 리 군에는 대한민국만 들어가 있다. 네, 리 그런데 그 지역은 리 아예- 군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얼핏 보니까는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그런 수준으로 과연 대한민국을 갖다 넣은 것인지 뭐 그런 관련 기사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 그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의 조치였잖아요. 예. 일단 그 세 가지 품목을 골라서 말하자면 우리를 타격하기 위해서 리 지역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했죠. 근데 오늘 그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일단 그 리 지역도 좀 더 좀 정밀하게 다시 좀 짰거든요. 거기 보면 일단 리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서류는 거의 아직도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에 준할 정도로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조치를 위해서 만든 지역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오늘 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데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에. 예. 그런데 지난 7월 4일에는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행령 밑에 규칙을 바꾸는 정도로 그 리 지역을 신설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에서 리로 뭐 옮겼다 이런 조치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상당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이제 대한민국과는 뭔가 정상적인 무역을 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논리를 일본 정부가 자꾸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을 할 때 말이죠. 일본 기자들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대한민국 제외했는데 제가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화이트리스트 명단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는 그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경제산업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まずはですね、今、信頼感を持って対話もできな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経産省としては7月12日、事前に確認をし、冒頭にも確認をした上で始めた説明会がですね、後で一方的に協議の場であったと言われる、あるいはその中で我々が受け取ったという認識が全くないですね、撤回の要請もですね、したと言われる。これも後でプレスラインについて、しっかりと確認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ですね、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るという状況であります。7月12日のこの説明会に関してですね、全く事実と違う説明を韓国側が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れが訂正が行われないと、経産省としては韓国側と会ってもですね、また違う話をされる危険性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まず、この我々の懸念をですね、韓国側の責任においてしっかりと除去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경제산업상 얘기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대단히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그 협상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한국 측은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다거나 나중에 우리가 프레스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그렇게 억지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과 만나도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한국 정부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모순된 예.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경제산업성 과장과 우리 산자부 과장 간의 협의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본은 설명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었고 우리는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했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임 자체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그 협상의 장으로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네. 당연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코 그 경산성 대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손상돼 있고 훼손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져 있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봅니다. 예, 일본이 한국을 불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불신하고 일본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재를 했고 미국이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태국 방콕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일본 외무상과 함께 있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오늘 저녁에는 한미일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나는데 말이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이제는 거의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You know, I'm going to have a chance tomorrow to meet with each of the two countries. I had a couple minutes with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today. We hope that they will find a way to move forward together. Those are both, Japan and South Korea, both incredibly important relationships. We're very hopeful that those two countries will together themselves find a path forward, a way to ease the tension that has risen between them over these past handful of weeks.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쨌든 제3자적 입장이다 보니까 함께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조금 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혹시 현장에서 뭐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또 따로 만났다거나 하는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일 외교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 모두 발언뿐만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장관인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장관이 우리 측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싱가포르 장관은 앞서 모두 발언, 그러니까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한국이 똑같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고노 외상의 설명에 발라크리시난 장관은 아세안 국가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싱가포르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신뢰와 선의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듣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뿐 아니라 중국 측도 마치 우리 측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입니다.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니까 싱가포르, 중국,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대한민국 편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김혜영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여기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실 최근 들어서 기존에 보였던 관여 입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기대감이 고조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시점상 일본이 이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상황인 그 이후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나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재가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현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SBS 김혜영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가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일단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열심히 외교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중국 이쪽 외무장관들은 왜 한국 빼느냐? 한국 빼지 말고 차라리 아세안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시켜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혜영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교수님은? 지금 한일 간의 소위 경제 전쟁이 점차 국제사회로도 확전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예. 사실은 한국은 다른 아세안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무역 상대국은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경제나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인데 마치 한국이 제외된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중국이 또 그런 관련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의 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교수님은 또 일본 전문가시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또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있으시죠, 당연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예. 이번에 조치는 사실은 아베 총리 개인과 그 측근들, 소위 경산성 마피아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이 용의 주도하게 기습작전하듯이 사실은 내놓은 면이 있거든요. 예. 일본 정부 내에 전체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일본 지식층이나 일본 미디어에서도 일정 부분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1억 2천 일본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언론들이 긴급하게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말이죠. 일본 언론들의 보도 제목을 보면 일본 언론들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NHK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한다. 한일 관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마이네치 신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건 한국이 처음이다. 징용 문제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것이다. 교도통신, 한국의 제조업체뿐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보도 내용 보면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일본 언론들도 일본 기업의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주류 언론들은 과거에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절대 일본 정부의 불리한 질문을 공개석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언론들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결정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전체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다 종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이 이 상황을 충분히 언짢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단 적극적인 중재 의사가 있었다면 오늘 오전으로 가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긴급한 사안으로 조율을 해야겠다 하면 어제 저녁에 왜 못 만나겠습니까? 비공개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지금 오늘 오후 3시 반, 4시, 4시 반에 순차적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한미 장관 회담이 있고 한미일이 만나는 자리가 4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체면날 차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정부가 어찌되었든 과거에 보였던 패턴하고는 달리 미국 정부의 어떤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이런 패턴이 그 호르무즈 해협의 함선을 파병해라 이것에 대한 거부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라는 중재자의 역할이 일본에 충분히 먹히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하늘 간의 갈등이 명백히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박영희 평론가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도 한미동맹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존재를 또 우리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미국의 중재조차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의 그런 그 중재 의도가 어느 정도 강했느냐 하는 것과 또 아베 정부가 미국의 그런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이 하나하나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는 방식의 중재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도 일본도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이니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경제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좀 자제해달라. 이 정도의 일반적인 그 원칙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일본이 수용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은 미국의 그런 그 중재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상당히 버티기를 했다.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혜리 기자도 그동안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나오면은 한국과 일본, 아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동맹 국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언론이나 미국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그 한일 분쟁 중지 협정 뭐 이런 것들도 맺는 게 어떻겠느냐는 뭐 중재안도 제시했다 이런 기사도 그동안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일단 일본 태도를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이 침묵을 지키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의 한 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에 지금까지는 한국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일본 정부가 2단계 돌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본을 나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사전 경고를 했다는 기사까지 어제 아사히 신문에서는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기자들에게 양국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약간 돕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 어제 이후로 나온 기자회견에서는 양국이 길을 찾을 것이다. 약간 조금 그 이번 주에 나왔던 다른 기사들이나 기류보다는 좀 원칙적으로는 둘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좀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아직은 보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8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발효된다는 건 아닙니까? 24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한번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좀 그런 중재안을 내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취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은 있는 것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단 뭐 가기 결정을 일본에 말하자면 국무회의의 결정을 막는 데까지는 도달이 못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가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수출 규제의 발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범퍼존이 있고 그 범퍼존 속에서 우리가 외교 협상을 통한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하는 거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부 분위기, 지금 사실은 일본 언론들도 시시각각 계속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 텐데 유성재 특파원 다시 연결해서 일본 언론은 지금 이 시각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아까 전해주셨죠.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1시간 반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아주 주요 뉴스를 계속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내각회의 직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게 됐다는 내용을 물론 속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 거라고 예정이 한참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보도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논조는 의외로 담담한 편입니다. 대신 일본 정부의 논리를 충실하게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수출 관리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일 뿐이라는 거고요. 세코경제산업상의 브리핑 가운데 한국에 더 이상 신뢰가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일본 내 수출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고는 있지만 수출처와 용도만 확실히 확인한다면 기본적으로 피해는 없을 거다. 이런 정부 설명에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책임도 한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본 언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요. 일본 주식시장은 오늘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내각 결정이 알려지기 전부터 일본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의결을 발표한 이후에 낙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조금 전 최종가가 발표됐는데 니케이 평균 주가가 어제보다 2%가 넘는 453엔이 빠졌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도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전자기기, 자동차 등 종목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특히 이번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들도 이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앞으로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언론의 보도, 국민의 반응, 일본 주식시장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수고 많으셨어요. 일본의 주식시장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3% 가까이 빠졌다. 이런 소식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요? 3시 반이 막 넘어갔어요. 권혜리 기자 봤습니까? 주식 변동 상황? 네, 2,000선이 붕괴한 상태로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2,000선이? 봤는데요. 예. 오늘 출발할 때도 혹시 2,000선이 붕괴된 오늘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장초반에 계장가도 예. 7개월 만에 2,000선을 내주고 1999선에서 예. 시작을 했죠. 네. 1999선에 출발했고 지금도 2,000선을 넘지 못했다. 네, 저희 예. 우리는 일본만큼 3% 하락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미 어제도 그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소식 전해진 다음에 약간 2,000선에 근접한 상태에서 끝났고요. 결국 더 빠져서 지금 1% 정도 하락해서 2,000선이 붕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상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이에 지금 뉴스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화도 나시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 느끼실 텐데 희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실종됐던 충북 청주의 14살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발견이 됐고요. 생존해 있다고 수색당국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건지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열흘 동안 강인하게 버텨준 조은누리 양 부모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 같고요. 함께 염려했던 많은 분들도 조은누리 양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 여중생 14살입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생존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수색당국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반응을 보면 이미 그동안 지난달 초보에 이미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가 됐고 충분히 일본의 이런 조치 발표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건가요? 증시에서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꾸준히 악재들이 반영이 되어 온 상황이라 오늘의 결정은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미중 간의 추가 관세를 물린 그 부분이 간밤에는 더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주시장 반응은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권혜리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1% 정도 빠진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우리 자막으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지금 텐데. 조금 걱정되는 게 예, 오늘 어떤 부분이 걱정됩니까?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올랐습니까? 네, 1,198원인데요. 사실 그 콘크리트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140원대 그 구간에 머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수출 수입 환경이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좀 환율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지 좀 되긴 했는데요. 1,198원이면 지금 1,200선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늘 하루 동안만 9.5원, 거의 10원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영미 평론가님. 주식시장은 예상보다는 담담한 반응,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환율은 급등했다. 환율에는 사실 선반영이라는 게 누적돼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당일 시장 반응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한국의 향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쪽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면은 아마 다음 주에 그 외환 시장에서 당국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00원 선 돌파 이 부분 상당히 염려할 수 있겠네요.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고려를 해보면 환율이 소폭이라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구두 개입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한국은행의 당국자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개장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그 종이의 형태로 공동 보도 자료의 형태로 명시적인 개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환율은 어제보다 9.5원이 올랐습니다. 급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교수님, 네.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상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열되지 않겠느냐. 이건 과열이 아니라 가열. 더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지금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어쨌든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관계인데 민간과 민간, 한국인과 일본인 이런 식의 또 충돌 구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아마 그 대립이 그 확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정부 대 정부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 수준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 애국심의 발로로 우리 그 일본산 불매 운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뭐 한없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일본에 넘어가면은 그 또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여행도 지금 자제하자 그런 운동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인적 교류도 아무래도 감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교수님이 그 부분을 굳이 강조해 주셨는데 일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가 아니라 아베 총리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각, 행정부 이런 쪽에서 일본 전체의 여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그 일본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도 한국의 과거사에 관한 몇 가지 그 일들, 예컨대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의 파기,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일본 국민들도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정한 대항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무역 보복과 같은 형태의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하고의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내 국민의 여론 또 양심의 목소리 또 지식계의 어떤 의견들과도 우리가 충분히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권혜리 기자 맞습니까? 지금 유니클로 네. 일본 브랜드의 그 의류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디가 서울에 있는 어느 지점이 문을 닫는다. 이 불매운동의 여파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종로 3가 매장에 철수를 한다고 예. 하는데요. 종로 3가는 그야말로 건물 전체가 다 유니클로로 되어 네. 있는데 아닙니까? 네, 다니면서 많이 보신 건물이죠. 네, 일단 유니클로 측에서는 이것 때문은 아니다. 이번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불매운동 때문은 아니고, 원래 계획됐던 것이 진행이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유니클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확한 진인을 확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니클로의 그 판매가 거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가장 좀 번화가 중에 한 대형 매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아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또 하나의 상징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당초에 일본 언론들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부메랑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경제 보복이라는 관계는 안사 여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안파라에서 시작되는 경제 보복은 사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독특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유니클로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권혜리 기자 말씀하셨는데 종로 3가는 건물주하고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로 이전할 건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구로 AK점이라는 곳도 백화점의 문을 닫아서 문 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이전 계획을 밝힐 수 있잖아요. 역시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장사가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 안 가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국적기들도 큰 비행기 작게 만든다는 거고요. 일본 소도시에서는 제발 이 사태 좀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제 잠시 뒤 한 20분쯤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직접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교수님, 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이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당장 그 경제나 우리 산업계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예산 조치라든지 또는 우리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경제 보복적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나 국제 여론전 또는 WTO의 제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적 성격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지금 포가 날라오는 원점에 대한 타격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원점은 다름 아닌 징용 문제에 대한 나름의 우리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거. 너무 늦었고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불만이 말하자면 이 경제 보복 조치의 시발점입니다. 그 시발점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내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이 문제를 기금 방식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ICA 같은 곳의 공동제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야말로 역사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대단히 전략적인 지금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는데 그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항 조치에 너무 지금 사태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좀 국리도 좀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논의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이제는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와중에 우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1+1 이런 구상을 긴급하게 제안을 했는데 막판에 지금 상황에서 그 제안을 하기가 어떻습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나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굴복하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내지 않고 그럼 이대로 버티기를 할 것이냐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인 청구권을 그야말로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들이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데 이 논리의 연장에 서면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식민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연장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일본하고의 물러설 수 없는 역사 전쟁을 선언하는 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징용 문제에 국한된 나름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지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노력 또한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대항적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번 문제가 촉발된 원인 지점, 원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궁리하고 어떤 방안을 우리 국민에게 또 일본 정부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뒤에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이에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라고 시인할 정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정진석 의원이 고개를 끄덕인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즉시 보복을 가하겠다. 이걸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차근차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현금화를 약간 정부가 유보시키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기는 좀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이 그 원고인 피해자들의 그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고 피해 측의 그런 의견을 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저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왔는데 그런 인식은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정부가 어쨌든 이 수습안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외교부,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을 만약 법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는데 기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우리 국내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는 분들만 하면 900여 명으로 돼 있지만 그와 같은 피해의 성격으로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또 7만 2천 명, 더 넓게 잡으면 21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언제까지 예. 유효하냐 이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거든요. 행정부 결정이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 그룹 원고단이
과연 그 기금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단히 그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완전 연소 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완전 연소가 아닌 완전 연소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위안부 합의를 이 교수님은 아까 사실상 우리가 파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 국민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안부 합의가 그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적 위반이 대단히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 합의를 그대로 준수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 아까 강경화 장관이 바로 그 부분 이야기하니까 정지석 의원이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사태의 실마리가 다분히 정서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하느냐, 과거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계속 뒤집으니 사람들이 속이 타는 겁니다. 명백하게 가해가 있었고 잘못했다는 걸 승복하고 이 발언을 다시 뒤집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되 우리도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미국이 제시했던 중재안 정도는 저는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압류 조치까지 하였으나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기금 같은 것들 조성하는 말씀을 앞서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보상의 방식, 배상의 방식은 좀 더 다른 방식을 찾아보되 일본에게 그런 정서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내고 우리는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조용히 특사 간에 한번 만남 같은 것들을 주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피해자들을 설득하면서 정서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이 영 풀리지 않을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과연 어떤 방안을 일본에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권혜리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저희가 쥐소미아라고 그동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네. 그동안 이해찬 대표도 폐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 생각을 거둬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이거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이해찬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약간 조금은 전향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맺은 지 얼마 안 된 협정입니다. 2016년에 맺었고요.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이것도 다시 재고를 해보겠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효를 걷게 되는 28일 전에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8월 24일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에 맺었던 협정인데 이 협정을 재고를 하려고 하면은 90일 전에는 상대방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 24일에는 우리가 쥐소미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재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오늘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대한민국 제외하기로 결정해놓고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유지를 희망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일본과 우리를 불신한 일본과 어떻게 안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고노다로 외상의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협력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제와 혼동될 일은 없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와 혼동될 일은 없다. 혼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본이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파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그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쉬울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양국이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공이 위협이 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사실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묶어내기 위한 제도로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협의의 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안 카드로 쓰는 것은 물론 그 카드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파기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태는 저는 대단히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 간의 갈등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이걸 조정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카드를 쓴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자해적인 요소가 있고 미국을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 정보보호협정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식의 양상의 만약 협의의 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기하는 것이 일본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대항 조치가 될 수 있지만 성격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카드는 계속해서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할 수 있다. 네. 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기 선언하는 것은 이미 그 카드를 실효성 있도록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응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는 어떻게 봐요, 권혜리 기자? WTO 제소는 이미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네. 문제는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약간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요. 사실 지금 WTO에도 좀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WTO 제소를 해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기까지가 정상적인 상태로서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WTO는 2심 같은 경우에 지금 패널 구성 같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태여서요. 사실상 WTO 제소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사이에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WTO 제소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WTO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본이 WTO의 규정 중에 뭘 어겼는지를 한국 정부가 가려내서 그것에 대한 그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양자협의를 신청해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러이러한 WTO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서 좀 가장 기본적인 좀 국제 무대에서의 카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당장 좀 WTO 제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이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좀 더 봐야지만 WTO에 그 제대로 된 문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WTO에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를 명백하게 써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정교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WTO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맞대응 얘기를 했어요. 뭐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 여기에 대한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 안 하겠다. 네. 이것도 하나의 일본 기업,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까요? 그런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제 규정을 좀 위반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좀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일본 기업에 불리하게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런 건 좀 티 안 나게 해야죠. 구체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얼마를 집어넣게 될지 포트폴리오는 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이익을 거둘 것이 명백한데도 일본 기업이라서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기업에는 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용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논리를 좀 정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불매운동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가느다랗게 오래오래 갈 것 같아요. 비열이 낮은 상태로 오래 갈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보면 지난 7월 12일에 그 사무적 설명회라고 붙여놨던 그 자리를 두고도 명백히 협의를 하러 갔으나
철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요청을 안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에서 사용하는 단어도 아주 정밀하게 골라야 할 것이고 화면으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아세안의 여러 프렌즈와 똑같이 대우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을 친구들이라고 예.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이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 이것은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잠시 뒤 오후 4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임시국무회의도 길게 진행이 되고 한 30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년을 울고 온 아름든 고래 한올로 엉켜엉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굴복하면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불매운동하고 있고요. 아베 행정부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선량한 의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분명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정치력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특집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지를 꿰뚫은 깊은